그럼 제1세션 사회자이신 김준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준영입니다. 먼저 이 전통을 자랑하는 INSS NK 포럼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NK 포럼이 역사가 긴데요.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게 이 정부 시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발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참석을 했고 사회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매우 감성적이고 우리의 뭔가 결단과 용기와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착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멈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를 준비하는 상태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데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결국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 않은데요. 다시 말해서 타당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스파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북미 전략적 의도 분석과 한반도 평화관리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6분의 북한 전문가와 또 미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요. 그래서 발표자들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해주시면, 그리고 토론자들은 한 5분에서 7분을 해주시면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하시고 또 나중에 발제자들이 다시 재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한 우리 통일연구원에 계신 연구원이신 서보혁 박사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대미정책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보혁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에서 좀 미리 자료를 달라 그래서 최근 상황은 반영이 안 돼 있죠. 저는 북한의 입장을 먼저 좀 주목을 하고 미국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좀 하시고 말미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외 정책, 대미 정책,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겠지만은 북한 내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외 정책보다는 대내 정책, 정치 외교보다는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더 무게중심이 더 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5년간의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고, 못한 것을 김정은이 직접 공식 성상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 지난 당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상반기는 사실상 내각, 당 부서 그리고 인민들, 각급 외곽단체들의 군중동원을 통해서 당대회에 대한 내용의 재확인, 그것을 관철을 위한 자기 스스로들의 결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는 풀리지 않았고 대북 제재 역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스스로 아주 노골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함경도 수해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정책에 대해서 뭐 남한이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뭐 관계 개선할 수 있는 외교적 채널을 확보하거나 그것을 위한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거나 그럴 여유와 필요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문제, 특히 경제 문제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북한 입장에서 거시적인 대전략 차원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대외 정책의 방향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진다. 근데 이 경제 핵 병진 노선이거든요. 요약하면은. 근데 그게 지난 번에 이제 자기들은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경제 건설 총매진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무역의 여건을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공식 부분보다는 비공식, 공개 부분, 비공개 부분이 더 많겠죠. 우리가 다 캐치 못할 겁니다. 그걸로 지금 버텨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내적으로든지 대외적으로든지 소위 핵무력의 어떤 그 성과, 거기에서 파생되었던 자신감,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버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와중에 이제 바이든이 등장을 했죠. 등장한 걸 보고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말,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대강 선대선. 이건 뭐 얘기 안 해 하나마나 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는 북한 입장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일 필요가 없겠다. 우리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협상 전술의 어떤 레버리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도록 유인하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난 상반기 최선희, 리병철, 권정근이 내놓았던 미국을 향한 먼저 입장을 표명한 경우도 있고 또 반응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권정근이 외무성 미국 국장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을 담는 4월 28일 미의회 연설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것이 북한 측 파트너는 아니지만은 반응한 사람이 일개 외무성 담당 실무자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더 내놔라는 거죠. 더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김 원장님 말씀처럼 북한이 두렵고 또 안달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그 반대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한쪽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지난 3월 또 이번에 지금 열리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와중에 북한이 폭파시켰던 그 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 이것을 복원하고 곧바로 한미 군사 연습을 빌미로 해서 다시 차단했단 말이죠. 이건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대화 의지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 충족되면 나올 의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상당히 그 절묘하면서도 고단수로 보는데 우리나 미국도 여기에 이제 지금 응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성김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6월에 왔다가 그때는 저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차 왔다고 하는데 그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정상회담 그 워싱턴에서 할 때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굳이 인사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온 것은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큰 변화가 없죠. 무조건 언제 어디서든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북한 입장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자기 취임한 기준으로 보지만은 북한은 그 이전까지 보는 거죠. 최소한 2018년 싱가포르에서부터 본다고 하면은 그 직후에 김정은 정권이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신뢰를 조성하는 조치들을 몇 가지 했다는 거죠.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부터 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이 말했던 신뢰 조성 조치에 미국 측 화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나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리 정리가 안 되는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거 아니고 제 지금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정적이지만은 평가하고 싶은 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평화 경제란 말을 많이 썼는데 보아하니 이게 이와 같은 북한의 그 말이나 행동이 북한 스타일의 평화 경제가 아닌가. 핵을 만들어 놓고 전쟁, 자기들이 침략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허리띠에 졸라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들을 다 동원시켜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 정권의 장기 집권을 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식 스타일의 평화경제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밑에 방어적 핵 억지 전략, 그리고 친중 대미, 대미는 미국과 대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는 그런 큰 구도 속에서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이나 대미중 정책의 흐름 속에서는 그 종속 변수로서 지금 위치지고 있다. 이게 오늘 그 행사의 취지를 좀 잘 몰랐습니다만 원장님 기조 연설과 2부의 주제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60년대를 거치면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70년대 서로 이제 동원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분단 폭력 체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갖고 90년대, 2000년대 두 차례 위기가 있어서 핵 분단 폭력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거치면서 이제는 2019년인가요? 북한 기준이죠. 그리고 2017년이죠. 그리고 2018년을 거치면서 분단 핵 평화로 지금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게 통일로 가기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과 남북 간의 신뢰,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그 발판으로서 기능을 할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분단 고착화로 가는 분수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미 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분단 폭력이라는 개념을 동료 연구자들하고 좀 기쁘지 않은 가운데 만들어내면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통일 평화를 대비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과제. 그래서 오늘 평화 제목이 평화 관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섭외를 받을 때 이 표현에 대해서 약간 컴플레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평화 관리를 하고 또 평화 체제를 만들고 평화 공동체로 가야 될 텐데 지금은 당장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분단 평화 또는 통일 평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비핵화 평화 체제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어느 한쪽만이 가고 한쪽이 스톱되어서는 안 되고 남북 북미 관계도 같이 병행 발전돼야 된다고 하는 점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과 저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저는 주목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문제 제기 삼아 드리면서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백 박사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고맙습니다. 북미 남북 관계의 필요성도 없지만 지금 또 상황이 북한 내부 상황이 당장에 만남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후에 협상에 있어서의 이 땅을 고르는 중이라는 일종의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북한의 전략적 사고를 지적하는 것이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 박사님께서 최근 북미 관계 평가 및 향후 전망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2분 내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제출했던 이 발표문은 굉장히 이제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세션의 주제가 북미 전략적 의도 분석과 한반도 평화 관리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부합하게 북미 양국의 어떤 전략적 의도를 좀 짚어보고 평화 관리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가름할까 합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대외 전략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표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국내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립적 경제 발전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3가지 이 대외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과감한 대미 전략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표방했던 이른바 책임적인 핵보유국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미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10일 그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ICBM을 선보였고,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서 완성된 무기 체계다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레토릭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의 토대 위에서 또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선대선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단 7차 당대회에서 이미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서도 이 핵 선제 불사용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생존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외부의 안보 불안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통치 기반에 관련된 건데요. 김정은은 이미 이제 집권 2년 차였던 2013년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를 했고, 3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불과 5년 만에 이 노선을 완성했다고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 집중,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완성을 본인의 어떤 상징 자본, 특히 통치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현재 뭐 수해, 코로나, 대북 제재 이런 이유로 해서 경제 분야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 분야의 업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과감한 제재 완화와 같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는 이상 경제 분야 성과는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분야인데요. 이미 이제 국가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이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을 했고, 8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내놨는데 그것의 기본 주제도 역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8차 당대회를 포함해서 한 대여섯 차례의 정치국 회의,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주요 회의들을 개최를 했고, 여기서 나온 메시지들도 대부분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내부 결속이라든가 비사회주의 풍조를 척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이제 대외 전략 기조 하에서 대미 전략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조건 없는 만담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시 정책 철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한미 양국이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짧게 보더라도 2019년 스톡홀름 협상 이후에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북한의 성명이나 담화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스톡홀름 이후에 외무성 대변인이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 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고,
그 직후에 김영철 당시 이제 조선 아태위원장의 성명이 나왔고 2000년 들어서 이제 6월 25일 날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에서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오죠. 이 보고서에 북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적대시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뭐 미국의 아시아 진출의 역사로부터 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 사례 최근에 자신들의 어떤 평화협정에 대한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들 이런 굉장히 방대한 그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의 말하자면 ABC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김여정이 북미 대화의 공식들을 정식화하죠.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의제는 비핵화 대 제재 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다라는 이제 성명을 내놓는데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김여정 담화의 공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의도는 사실은 북한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대북 정책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여지지는 않고요. 현재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구성하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은 뭐 예를 들면 핵 전략이나 지정학이나 동맹 외교 이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제와 안보 분야를 통틀어서 중국 억제 그리고 봉쇄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것인데 대북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 외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물론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정책의 많은 디테일들이 동맹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한번 정비가 됐습니다. 이 한미일 그 공동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대북 억지를 이행하는 중요한 협의체로서 기능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대북 관여와 외교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말하자면 효율적인 기제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티콕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북미 베를린 회담이 작동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모든 대북 대화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한미 양국의 과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향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기 이전에 성김 대표가 방한을 해서 한미 간 협의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 연합훈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여전히 미국은 대북 대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우선은 지금 지난 3월의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 북한 측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한미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에 일단은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연계 협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내고 그런 토대 위에서 단계별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적인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미 양국 사이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북 수혜 지원 상황에서 인도적 협력은 현 정세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수혜 지원을 외부로부터 일체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금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고 특별 명령서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행사의 대주제인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연계하는 틀이 필요하고 그러한 틀을 논의하기 위한
중국을 포함하는 남북 미중의 사자 간의 어떤 포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20년 6월 달에 그 군축평화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유일하게 이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이 사자회담인데, 물론 그 보고서에는 이제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사자회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던 하나의 그 대미 대화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선택지를 주고서 북한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반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한미 양국이 수동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대북 관여를 통해서 북한을 이 비핵 평화 체제의 문턱까지 끌어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올해 내년 상황을 보면 북한은 중국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존 전략을 도모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것은 결국 한미 양국의 미래에 더 많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고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calibrate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북한의 액션이 먼저 나오면 미국의 calibrate된 정책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보관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calibrate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서보혁 박사님은 북한 좀 집중하셨고, 우리 성기영 박사님은 북미 관계 양쪽을 보셨다면 한번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우정육 박사님은 또 미국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대해서 보다 집중된 발제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김기정 원장님, 그리고 이제 전략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조금 부담을 더한 김준영 교수님께서 오늘 사회를 보시는데 이렇게 또 같이 토론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오늘 이제 김보연 이사장님하고 신보경 교수님 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셔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아마 보시고 아마 저 지금 나이보다 젊을 때부터 저를 보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김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앞에 서보혁 교수님하고 성기영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생각 같은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북미 간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북미 간의 문제를 생각하는 현 미국 정부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다른 정책 이슈들 간의 우선순위 조정 같은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북미 간의 어떤 협상 재개라든지 현재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2020년 11월에 미국 선거가 끝나고 당시에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 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북미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에 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던 그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북미 간의 교착 상태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북미 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도 진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온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본다면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 탑다운 방식을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북한과의 협상에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 검토가 늦어지고 대북 정책 라인의 선임이 늦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갈 길이 바쁜데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뭐 거의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아직 뭐 국무부의 차관보가 청문회 이후 아직 인준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김 대사를 대북 정책 특별대표로 이제 임명하는 등 대북 정책 검토를 4월 말쯤 마치고 대북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미국 쪽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어느 정도의 인선은 마무리되어 있다 이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매우 강한 부정적인 언사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2017년을 돌이켜보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험한 말도 했었죠. 뭐 인식이 좋아서라기보다 어떤 뭐 북미 정상회담의 정치적 가치 같은 부분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인식과는 상관이 없이 트럼프 정부 당시에도 이제 북미 대화가 가능했던 것인데 뭐 그런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식이 된다면 뭐 북미 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마쳤다고 알려진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북한의 관료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탑다운적인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만한 이제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전체는 아니고 2018년 봄부터 아마 2019년 봄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졌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이 복권의 가치라는 것은 바이든이나 트럼프에게 모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어떤 목표 지점을 해결했을 때의 정치적 가치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모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한다는 것을 넘어서 미국 정부에게 주는 정치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이죠. 근데 이 북한 비핵화라는 복권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복권의 당첨 확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협상 기술에 대한 자만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본인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고 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은 살만한 복권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효용과 확률이 결합된 기대 효용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확률 자체를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복권을 살만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안보 팀들은 이 복권이 거의 확률이 없는 복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가 매우 확률이 높다라는 데는 동일하지만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보고 있는 정치적 캘린더 안에서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매우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 주관적인 확률 계산 부분을 바꿀 만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 사실 이 북한 문제가 현재의 상황에서 끼어들 영역이라는 것은 매우 좁아 보인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한 이후에 총 7가지 어젠다를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7가지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19, 기후, 인종평등, 경제, 보건, 이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미국의 세계 지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 중에서 6가지가 미국 국내적인 문제고, 이 국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위 회복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정책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국의 대통령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정책적 자원 속에서 이 본인이 밝혀놓은 이 정책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난 1월 20일 첫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후에 지난 8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총 54개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해서 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54개의 행정명령을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적 우선순위와 대비해서 이제 보게 되면 코로나에 관한 행정명령 10개, 기후변화 7개, 인종 문제와 노동자, 이민자, 성소수자 보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9개, 경제 9개, 보건 1개, 이민 5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글로벌 스탠딩과 관련한 어떤 WHO의 가입을 탈퇴를 보류한다든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부분에 관한 게 3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러시아, 벨라루스, 발칸, 미얀마에 대한 제재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이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이 됐을 때 대통령 본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러한 접근법을 택할 텐데, 지금 북한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 관료적 관성만을 기대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어떠한 가능성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접근법이 그래도 작동을 할 때였는데, 지금 그러한 작동법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현재처럼 성김대사 수준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강한 모멘텀이 생겨야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정책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러한 모멘텀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미국의 접근법은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추동력이 생길 만한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국의 인식을 바꿀 만한 레버리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서 박사님과 성경 박사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어떤 뭐 북한 내부의 문제, 북한의 보다 더 이런 완고한 태도가 향후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의 접근법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도 이러한 균형점을 깰 만한 모멘텀, 특히 정상,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골프공이 서 있는데 뭐 내리막은 아주 얕은, 아주 약한 모멘텀만 생겨도 밑으로 굴러가고, 그걸 위로 올리려면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바텀업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 할 때보다 훨씬 강한 모멘텀이 외부에서 가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성김 대사가 저렇게 굉장히 관료적으로 뭐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정도의 접근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타겟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엽 박사님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아젠다가 네거티브 아젠다로 낙인 찍혀 있죠.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요. 그다음에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복권 당첨에 비유한 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랙티컬 어프로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복권의 당첨에 기대지 않겠죠. 트럼프식 그런 방식이 사실 복권에라도 뛰어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복권 가진 사람들이 복권 소유하는 것만으로 마치 된 것처럼 미리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토론도 세 분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때 차례대로 먼저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 북한 전문가이신데요. 물론 서보혁 박사님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입니다. 원로 선생님들 모시고 또 김기정 원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이야기를 몇 개를 하고 조그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기정 원장님께서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0대 번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착 상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교착이라는 게 어원을 따져보면 악교풀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악교풀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는 손으로 떼려고 하면 절대 떼지 않고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교를 녹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본다면 악교풀을 녹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우정엽 박사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또 목표로 삼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 이심전심으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김기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노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트라우마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은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움직이는데 북한이 먼저 움직였다가 지난번처럼 그런 꼴을 당하면 언제 내가 그 최고 지도자로부터 배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내부 입장인 것 같고, 또 관성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까 서보익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북한 경제 상황이 북한의 움직임을 그렇지 않아도 하노이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그 잔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 그리고 코로나19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북한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세게 갔는데 이것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는 겁니다. 결국엔 저는 북한이 시기로 따지면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는 버티자, 지금 이 상태로 버티자, 뭐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틸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열린 창을 북한은 최소한의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국도 역시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최소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중국 입장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뭐 그 부분도 저는 다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프간 사태가 저는 꽤 많은 영향을 전 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프간이 단순한 우리가 아프간 사태 때문에 뭐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이 오느냐 마느냐 이걸 훨씬 넘어서서 미국의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반도에서 그렇게 크게 바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조건인데, 아프간 사태는 어쨌든 미국의 아픈 손가락이 지금 돼버렸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당분간 또는 꽤 오랫동안 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결국 미국이 외교와 압박의 병행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관리 정도를 당분간은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성킴 특사의 방안도 역시 뭐 그런 측면들을 크게 기대의 성격보다는 현재 상황의 어떤 안정화, 관리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교착 상태를 녹여야 되는데 녹일 수 있는 소재들이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임기 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가 탈 노릇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쉽지 않다. 다만 한미 군사훈련이 이 현재 상태로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면에서 그나마 좀 위안거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별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발사 정도는 우리가 상수로 놓고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교착 상태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만 역시 이 백신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북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국제 협력 차원에서의 백신 협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과거의 캐도식 방식의 백신 협력 방식들을 좀 원용해서 그러니까 그때 방식을 원용해서 백신 협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중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그나마 현재 상황들을 좀 변화 또는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한국과 중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 러시아 대표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중국 대표까지 포함한 한미 그다음 중러 정도의 대표들의 만남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베이징 올림픽까지 고려해서 보면 전 작동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그런 역할들을 찾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전 정의당 의원이셨고 지금은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개원 교수로 계시는 김종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가 무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들 고민해봐야 된다. 참 레버리지가 없다.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 하려니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까 김기정 원장님께서 왜 국가는 행동하지 않는가? 행동하지 않고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고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행동하려면은 우선 스스로 비판적 성찰이 선행돼야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스스로 무언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에 대한 강한 비판적인 성찰. 지금은 또 한국이 권력 교체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 순간이 됐다고 보거든요. 우선 가장 그것이 필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선의로 접근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지를 못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북한에게 뭘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우리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명확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안내하는 길을 따르면은 북한의 곧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여러 번 준 거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이 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불신하고 또 적대시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어떤 사고 구조나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어떤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를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성공하지 못했다. 또 어쩌면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과감하게 인정해서 어떤 권력 교체기에 차기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을 밟고 갔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그 노선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담대한 구상을 하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노무현 캠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고 더 담대한 대안 제시로 나갔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진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떤 자기 확신형 정치인이었고 다 자기 방어형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는 뭐 담대한 구상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왜 국가는 행동하지 않는가를 묻기 이전에 왜 우리는 비판적으로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담대한 구상을 내놓지 못하는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안보, 경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실마리가 잡힌 것은 북한이 지금 뭐 아까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 압박,
이런데 여러 가지 어떤 악화된 환경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지금 보면 북한 자신입니다. 미국의 제재보다 더한 센 제재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방역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총 60만 톤의 쌀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중에 20만 톤밖에 아직 북한에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40만 톤이 왜 못 갔느냐? 신의주에 방역 조치를 튼튼히 해놓고 1년간 폐쇄됐던 신의주 세관을 조금씩 열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 나가보니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대한 과오가 있어서 방역 실책이 있어서 이 긴급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인사 조치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PCR 증폭 유전자 증폭기 그걸로 인한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기계가 북한에 딱 한 대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평양에 있는 병원에 딱 한 개 있다. 한 개.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미국의 제재보다는 스스로 걸어 잠그어서 스스로 당하는 셀프 제재 형국까지 가 있는 거니까 이건 국제 정세에 뭘 따지기도 이전에 일단은 생존의 문제가 사급해지고 통치 자금도 거의 고갈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수해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인도주의 재난, 인도주의 위기까지도 지금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새로운 측면으로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올 여름 이후에 이거는 완전히 기존 정책을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인도적 재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역 문제에서 초래되는 북한의 위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미국하고 대화할 때도 좀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후에 발표하는 어떤 기자회견 메시지 보면은 이건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선언 같이 들릴 정도로 이건 아프간에서 철군이라고 하지만은 이 군사 작전에서 후퇴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 작전입니까? 적에게 더 이상 나쁜 메시지를 주지 않게 질서 정연하고 체계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양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 패주입니다. 패주. 그리고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국내 정치에 행정명령이 치중돼 있다. 또 7개 비전에도 그 대외 정책은 맨 끝에 있다. 우리 우정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이 미국이 기환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은 이건 기환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신트럼피즘. 트럼프는 없으나 트럼피즘은 그대로 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 굉장히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거의 뭐 제2의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이 지금은 거대한 퇴행을 이루고 있고 지난 미얀마 사태 또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합병 문제에서 이 주로 지정학적인 변경이 있을 때 미국이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부 영역에서는 분명히 중국에 밀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기술 패권 전쟁이라든가 몇 가지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후퇴기에 사실상 전략적 후퇴를 하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개입 정책, 관여 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 대해 어떤 비용 지출을 망설이는 이런 동맹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의 상당한 어떤 자율성의 양보 그다음에 한국을 운전자에 제대로 좀 세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확언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닌가. 이것도 현 정부가 어렵다면 좀 정치인들이 나서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떤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되고 시간 다 됐어요? 그렇게 금방 가요? 예, 넘었다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비핵 평화 프로세스 우리 서부엽 박사님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령적 차원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이것은 불변이라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차원을 바꿔야 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이제 감성의 영역을 이익의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 논리의 전환, 상상력의 발휘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주변 정세가 판이 바뀌었다고 있고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거대한 난민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재난과 어떤 기후 위기까지 이제는 협력이 아니면은 생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위기 속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 이러한 시대 인식, 문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 이런 게 좀 한국 정치에서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 뭘 자꾸 재창출한다, 계승한다 이 얘기할 만한 어떤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저랑 같이 한동대에 있다 지금은 이화여대로 도망간 우리 박원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준영 교수님 이렇게 뼈아픈 말씀에 제가 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 굉장히 저로서는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늘 이렇게 마지막에 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고 과연 제가 차별화되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더 오늘 아쉬운 게 이 세션에도 우리 정말 제가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꼭 보고 싶은데 제가 공교롭게 오늘이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오늘로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섭외가 왔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날짜를 바꾸려는데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정해서 시간만 한두 시간을 좀 뒤로 미뤄서 우리 이거 끝나고 가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걸 되도록이면은 겹치게 얘기 안 하고 미국과 북한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세 분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김규정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늘 고민을 하는 거죠. 교착 상태의 원인, 국가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1세션의 제목 자체가 북미 전략적 의도 분석이라는 것 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행동하지 않는가. 제가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게 돼서 더 북한을 봅니다만 근데 북한을 볼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에 발제한 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우정엽 박사 잘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과연 아까 김준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조율 캘리브레이트 됐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이 최대한의 유연성이다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차별화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을까? 물론 이것은 이제 협상이 진행돼야 그걸 북한과의 주고받기 식으로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볼 때 새로운 게 과연 나올 것이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도 나름대로 상당히 전향적인 상응 조치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했던 단계적 비핵화와 큰 차별성을 두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요. 두 번째 또 특징으로 보이는 게 현재로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 얘기를 하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바꾸긴 했죠. 이 부분은 우리 성경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것도 얼마만큼 동력을 갖고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당장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는 사실상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고 혹시 4년 후에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면은 과연 어떤 형식으로 할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해하기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다르고 오늘도 성김 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늘 이 인도적 지원을 일종의 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를 뚫는 마중물로 사용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말 그대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지속이 돼야, 그래야 지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정치적인 이해와 결부시켜서 어려움이 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북한한테 상응 조치를 주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좀 확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뭐 약간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재 해제의 그런 효과까지도 보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면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뭐 얼마 전에 그 비공개 회의를 미국 친구들이랑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거 아닌가? 뭐 전략적 인내 아니고 일괄 타결도 아니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성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서의 모습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이다. 앞에서도 비슷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려를 하냐 하면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방치였죠. 그 기간 동안 결국 북한이 핵을 극도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 국면까지 넘어왔고 여전히 북한의 핵 고도화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시간은 저는 뭐 이 비핵화를 위한 시간은 미국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참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북한이 현재 대미 정책, 뭐 대남 정책 포함해서 대외 정책의 핵심적인 것은 2019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 돌파 노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정면 돌파 노선의 이 정의 자체를 미국의 봉쇄, 제재 봉쇄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거. 그건 아까 성 박사님도 말씀하신 결국은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건 제가 뭐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근데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 제가 이야기는 2019년 10월 달에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발전권과 생존권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 질문은 과연 북한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선제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냐? 그렇다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19년 2월 달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대북 제재 해제인가? 국정원에서 최근에 어떤 근거로 그런 보고를 했는지는 뭐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북미 대화 조건으로 북한이 이 제재 해제, 그들이 필요한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해제, 뭐 심지어는 이 사치품에 대한 것도 풀어라라는 것이 제재 해제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굉장히 뭐랄까요, 잘 조정된 형태의 이 발언이었는데 과연 그것일까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뭐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지난 6월 그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비상 방역 상황을 장기화로 가져가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단기간 내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최대한 버티겠다. 그것은 아마도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북한이 왜 7월 27일 통신선 복원을 하고 여기까지 나왔는가에 대한 여전한 질문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 얘기한 주한미군 얘기죠. 2016년 7월에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비핵화 5대 조건 얘기한 후에 제가 이야기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것이 처음 사례다.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 결국 주한미군 문제를 조건으로 걸겠다. 그것은 뭐 결국 비핵화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보혁 박사님께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지가 있는가? 근데 과연 어떤 조건이면 대화에 나올 것이냐? 이건 성경 박사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중에 어떤 부분을 북한이 최소한 미국이 성의를 보이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현상 파악의 가장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정엽 박사에게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뭐가 다른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언제까지 그냥 미국이 이렇게 두고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6분이 남았는데요. 7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빌리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아주 짧은 코멘트를 얹으실 분이 계시면 지금 좀 표현,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원장님 있으시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시면 아마 다음 라운드 테이블에 네,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제가 질문 하나 얹겠습니다. 우리 박원근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들어보면 전문가들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그날 밤에 바로 발표한 게 미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재라는 일부 해제를 드리는 것이 원래 교환 조건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다. 이 말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 그 이후로 계속 제공이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그게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결국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고 비핵화도 마지막 단계인데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수준이 어디인가? 수교인가 조약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정도로 되느냐. 후자일 경우에는 쉽지만 전자일 경우는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서는 오히려 결국은 제재 보장도 제재 완화도 체제 보장의 일환이라면 결국 원하는 건 제재 보장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쉬워지는 건지 어려워지는 건지 적대시 정책을 넣는 것이, 우리는 좀 쉬운 쪽으로 초기 조치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선언 정도와 제재 일부 완화라는 것을 같이 컴비네이션으로 하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교수님이나 아니면 서보혁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벌었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로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연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료 선배 선생님들 발표 그리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 북한의 담론 분석을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목소리를 크게 가중치를 두고 어떤 거는 좀 높게, 어떤 거는 가볍게 좀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북한을 꾸준히 봐야죠. 그 역사적인 패턴, 그 추세가 있고, 또 주어진 그 맥락 속에서 이 청자를 누구를 향하는 건지, 그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 의도의 경중 또는 허상이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나 또 제재 해제나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 맥락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향하고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내놓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 북한도 지금 대내적인 이유나 사정 때문에, 미국도 대부분 대내적인 사정 플러스 이제 아프간 사태가 터져서 대화할 지금 여지가 안 되고, 아까 제 발표에 따르면은 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게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낫다고 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의 방식이나 수준에서 기존의 합의 이행, 신뢰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범위와 수준 내에서는 상황 관리 의무도 있겠죠.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런 뜻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좀 분명하게 성김이 온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아프간 때문에 동맹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국의 행동의 어떤 룸을 좀 인정하거나 지지한다는 것도 되고 해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지금 상황을 오늘 주제처럼
상황 관리 플러스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뭐 성취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의 입장 일관성이나 레버러지나 이게 여러 가지 국내외 어떤 메시지, 이미지 관리 등등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적대지 정책이 북한이 이제 정리하기로는 결국 한국 전쟁에서 파생된 북미 간의 적대 관계와 소위 냉전 구조 해체를 말하는데 미국을 향해서는 역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북미 사이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권이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외교적인 측면은 일단은 한 번의 경험이 있다고 봤을 때는 결국 핵심은 북한의 발전 전략하고도 이렇게 맞닿아 있지만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냐. 군사적인 측면도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한숨을 돌렸다 하면 결국은 경제적 측면으로 지금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김준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인 행동과 제한적인 민생 차원의 경제 제재 해제와 외교적인 협상 채널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이 상황 반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타이밍이나 조건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이제 봐야겠죠. 네. 예. 제가 어떤 식으로 한미 양국이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의 계산법으로 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그다음에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 그 다음에 어떤 자력갱생 기반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모습만 놓고 본다면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북한은 대화의 문턱을 굉장히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부터 실망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일단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배제한 채 자기네들의 원칙적 입장을 계속 내세우면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워싱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계속 원칙과 기조만을 밝혀놓고 조건 없는 만남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의의 표현, 조건 없이 일단 만나자,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조건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분명히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왜 그 조건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석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만남이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도 이게 계속 작동 가능한 외교적 수사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는 자주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얘기했던 비핵화는 조건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처음 비핵화를 언급했을 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워딩이었고, 또 9.19 공동선언 5조 2항에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에는 늘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어떠한 선거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권 말의 외교 정책의 어떤 동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합의라든가 아젠다들을 내놓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리나 대북 관여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의지는 분명히 미국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에 그런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좌절을 갖고 오게 하는 요소고요. 대신에
한미 양국이 만나서 북한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리하면서 조건 없는 만남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 평화선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담론들을 공론화하는 것들은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담대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를 보는 프레임들이 다음 정부에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통신선 복원을 했다가 2주일 만에 다시 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더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조금 속된 말로 보면은 북한이 덫을 놓았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그렇고요.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북한을 보는 인식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교차하고 논쟁들이 벌어지고 세대별 차이들이 드러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남북 관계가 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작동했으나 다음 정부에서는 작동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고 질문 박원건 교수님 질문과 김준영 교수님 질문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박원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와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보면 저는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이야기를 한 건데 트럼프 정부 2019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과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선제적인 선물을 먼저 주고 뭐 협상을 한다거나 어떤 선제적인 유인책을 먼저 제공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협상을 해서 협상에 따라서 뭐 정해보자라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뭐 물론 뭐 2018년 초기에는 뭐 핵무기를 먼저 드러내고 뭐 그런 이후에나 뭐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면서 뭐 그러한 주장도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도 보면 뭐 일단은 다 협상을 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근데 협상을 해서 해보자라는 거는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협상의 조건을 맞춰보고 거기에 따라서 교환할 걸 교환하자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캘리브레이티드 어프로치나 뭐 트럼프 때 했던 방식이나 아니면 뭐 제재가 훨씬 약하던 시절에 오바마 정부가 했던 방식이나 그 기조에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닌데 그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뭐 협상의 개시 그리고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체제 보장이 뭔지를 나와서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하자는 게 이제 협상의 과정으로 하자는 거고 북한은 아까 그 서보혁 박사님이나 성기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 되어야 하니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근데 체제 보장이 뭔지를 미국 사람들은 아마도 그게 뭔지 아마 눈치가 있어도 아마 직접 안 할 겁니다. 이거를 계약서에 뭔지 풀어서 쓰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아마 미국 쪽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그러한 체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풀어서 쓰자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북한에서 누가 체제 보장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게 최선희가 됐건 누가 됐건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장에 나왔을 때
이거를 과연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협상이 쉽지 않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협상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제와 세 분 토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체적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건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결국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 그게 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결과 상황이 적어도 단기간으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 전에 준비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한미 간의 관계의 신뢰다. 그래서 모든 각급 채널에서 다 만나고 있다. 심지어 농담을 하자면 너무 많이 만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할 정도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은 너무 기존에 있는 얘기만 나눠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로운 담대한 제안이 한국이든 미국 쪽에서 제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제시되어서 서로 이견을 맞추고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뢰는 확실합니다. 한미 관계가 워낙 좋고 서로 의논하는 채널이 좋기는 한데, 이런 어느 쪽에서도 역시 한미 간에도 선뜻 상대가 또는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또는 양보해라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좀 다소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